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이 내용의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잔혹한 부분에 대한 내용,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지? 라는 그 잔혹성에 대한 행위에 대한 집중보다도 과연 여기에 있던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맞춰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형량이 정말 적합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내용은 저와 함께 컨텐츠를 준비해주시는 프로파일러 분들의 이야기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정황적인 증거는 가해자의 말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말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정황 증거들을 판단하며 진실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말들, 대화들, 행동들이 100% 진실일지 아닐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서 대부분 프로파일러 분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가해자를 면담하거나 가해자의 진술서를 보기 이전에 먼저 앞뒤 전후 판단,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먼저 프로파일링을 통해 전부 확인을 한 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해자의 진술서 혹은 가해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과 가해자가 한 내용의 차이의 갭이겠죠. 말과 행동의 갭이 터지는 부분을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술이 어긋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재판에서 이야기를 뒤집게 하는 겁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이 내용도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가해자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단 정황상 프로파일러 분들이 하신 얘기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간,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있던 그 둘만 남아있던 시간을 일단 배제하고 전후 판단을 분석을 하고 난 뒤 그리고 사인을 확인하고 더불어 사건 현장의 확인을 끝낸 뒤 여러분과 가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 바로 청원 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5년 전 여성의 질거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일이 맞을까 싶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가해자에 대한 의심인 건지 단순한 의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 건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사건의 발생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해자의 진술을 뺀 내용입니다. 때는 2011년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2월 2일부터 2월 4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그 설날 연휴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입니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경상남도 고성시에 있는 한 회사에선 특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설에도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던 겁니다. 서로 나이는 같지만 근무했던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였던 당시 남자 A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자 A 38세 그리고 피해자 여자 B 38세는 퇴근이 이제 했던 9시경 고성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둘만 마신 건 아니라 여러 명과 함께 마신 자리였던 거죠. 일종의 회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술자리는 약 2시간 40분 정도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현장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9시부터 2시간 40분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2011년 2월 4일 저녁 11시 40분 2시간 4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식당의 마감 시간이 됐다라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 때문에 식당을 이제 나서게 되는데, 식당을 나선 바로 그 순간 피해자 B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넘어지셨던 거죠. 넘어지시면서 얼굴 부분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크게 넘어지신 거겠죠. 그래서 얼굴에 좀 피가 좀 나게 됐던 거고요. 남자 A씨는 여자 이제 피해자 B씨를 부축하고 당시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외부 기사에서는 그냥 모텔로 향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술 취한 사람 그냥 강제로 끌고 갔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텔은 당시 A씨뿐만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공동 숙소로 계약처럼 돼 있던 모텔입니다. 그래서 A씨도 가족이 딴 데 살고 있고 지방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갔던 상황인 거죠. 자, 이게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2011년 2월 4일에서 2월 5일 넘어가는 그 딱 자정이 낀 시간이었습니다. 12시 기점이죠, 새벽. 바로 그 시점에 모텔방에 도착, 즉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씨의 방에 딱 들어간 순간 그 안에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 C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그걸 봤던 A가 C에게 넌 다른 방에서 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에 C는 윗방으로 올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은 12시경부터 단 둘만 남았습니다. 바로 A의 방에서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2011년 2월 5일 토요일 새벽 4시가 됩니다. 4시간의 텀을 일단 두겠습니다. 바로 그 4시간의 텀은 가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건 빼고요. 4시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모텔을 순찰하고 있던 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여기서 물소리가 나지? 아유, 또 얘 이거 물 켜놓고 잤네. 회사 숙소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자는지를 알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모텔 주인은 그 호실에서 계속 물이 나온다라는 소리 때문에 문을 두들겨도 아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왜 자꾸 물소리고, 물을 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켜진다 해서 마스터 키로 거기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끄려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모텔 바닥이 전부 다 피였습니다. 모두 피범벅 상태로 되어 있었으며, 더불어 A씨는 나체 상태였던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B씨, 피해자 B씨의 뺨을 치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놀랬던 모텔 주인은 바로 위층에 있던 직장 동료 C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나서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바로 했던 거죠. 그렇게 2011년 2월 5일 곧바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게 되고 이송을 해서 병원에 도착한 게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시켰지만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겁니다.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텔에 먼저 있던 C, 그리고 모텔 주인, 그리고 현장에 있던 가해자 A, 더불어 길거리 CCTV까지. 이 5가지를 이제 면밀하게 우리는 분석을 조금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을까? 라는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섹션으로 가해자의 입장은 전부 다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A씨밖에 없습니다.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씨의 진술을 빼고 상황을 그려봐야 되는 거죠. 만약 A가 악마 같은 범인이라면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A와 B의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라고 했는데 평상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설날 특근으로 극소수만 함께 며칠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당일 술을 함께 마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얼굴을 알고 뭔가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술을 마신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인 진술에선 많이 마셨어요 그날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제보 주신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많이 마셨죠. 근데 이 많이 마셨다의 기준 자체가 상대방이 얼만큼 마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술자리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우리 술 많이 먹었네 라고 판단하는 건 겉에 있는 아시는 뭐 술병의 개수에 같은 부분인 거겠죠. 그런 부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누군가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얼마만큼 더 먹었다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부분과 행적에 대한 부분 정도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진술 가지고 취한 거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일단 술자리에서는 2시간 40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계속 마셨을지 먹다가 멈췄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였던 B씨가 당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B씨의 상태는 좀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가누기가 좀 힘든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넘어진 상태니까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좀 다쳤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취해도 계단에서 넘어질 때 얼굴 부분이 닿을 정도가 되면 몸을 좀 못 가눴다라고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A씨가 부축해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씨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B씨보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A가 조금 더 멀쩡한 상태였던 겁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어떻게 보면 힘이 많이 빠져있는 사람을 자기가 부축을 해서 데리고 갈 정도면 A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신도 있고 몸도 가눌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합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정황상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기온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이 0도입니다. 즉 온도가 낮은 아주 매우 춥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날씨에서 0도,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분명 이날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추운 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술이 깰 수 있는 정황, 추우니까. 그러면 만취해 있는 B씨, 그거보다 덜 취해 있는 A, 이 둘이 함께 걷게 됐을 때 얼마만큼 술이 깼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추측은 해봐야 됩니다. 시간적인 텀이죠. 일단 모텔까지 도착하는 시간 20분 텀입니다. 걸어갔습니다. 더불어 강제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간 것도 확인은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죽음이 끝났다. 뭐야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행위와 사람이 사망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당시 CCTV의 행적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피해자 B씨가 좀 독특한 모습이 보입니다. 큰 도로에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축을 안 받은 상태죠. 처음에 다쳤을 때만 부축을 받고 가다가 나중엔 자발적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더불어 모텔방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의 정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함께, 남성과 여성 사이에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둘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 둘은 함께 강제적이진 않지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서 갔던 거죠. 물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뭔가 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건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어찌 되었든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 술이 얼마만큼 취했냐를 얘기하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B는 깼고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도 처음은 B보다 덜 취했고 점점점 깬 상태였고 함께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함께 판단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A는 방에 먼저 와 있던 C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A와 피해자 B는 함께 회사 숙소인 모텔방으로 오게 됐고 그 안에서 C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만 있기 위한 행동에 대한 제스처를 A가 했습니다. B가 한 건 아니고요. A가 했죠. A가 어떻게 했던 거냐면 이제 A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목적과 행동에 대한 생각. 단순하게 계단에서 넘어진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C를 나가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치료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집에 가! 이러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피해자 B가 잠자리 좀 위험하니까 여기서 자고 가게 하자. 잠을 자게 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기혼자였던 A는 C죠. 동료 C와 함께 방으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회사 숙소였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이라 그냥 C의 방에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자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A는 분명 C를 먼저 보냈고 A와 B가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A의 목적이 그리고 A의 생각이 어떤 건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A는 성행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 않고 싶었을까요에 대한 판단의 여부입니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넷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모텔 주인이 발견한 상황은 새벽 4시였습니다. 술이 깬 시간까지 20분이 지났고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도 4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망을 했죠. 어마어마한 피가 바닥에 있었으며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깨우고 있는 A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일단 물을 왜 틀어놨을까요? 피를 보고 내가 너무 놀래서 씻어야겠다라고 행동했다면 틀었다가 끄는 게 맞습니다. 손을 씻고 뭐야 하고 씻고 끄는 게 맞지만 틀어놨다라는 부분도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황을 해서 물 끄는 걸 까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물을 계속 틀어놨을 때 두 번째 정의는 소리에 대한 부분을 감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판단의 여하 차이입니다. 물을 계속 틀어놨다. 틀었다 껐다가 아닌 계속 틀었다. 제가 잠깐 손을 씻기 위해서요. 와 계속 튼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모텔 주인이 발견하고 나서 분명 거기서 모텔 주인이 들은 말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도 이렇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상태도 취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 술이 깼으니까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시간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 뭐 했다라고 느껴지는 행동 패턴 구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죠. 여러분과 5가지를 분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사건 현장에 있던 가해자 말만 빼놓고 정황 증거의 사실적인 내용들만 맞춰본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린 사인을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현장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과 사인과 사건 현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난 뒤 지금 이야기한 이 첫 번째 내용과 결합이 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사인과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부검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검은 사망한 당일이었던 2011년 2월 5일 당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당일날 진행이 됐던 상황에서도요. 부검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특징, 얼굴 부분에 상처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분명 거기에서도 계단 같은 데서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고 적혀있고 대부분 오른쪽 상처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마 오른쪽, 그리고 미간 이쪽입니다. 왼쪽 살짝 미간에 찢어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코 오른쪽, 입술 오른쪽, 대부분 다 오른쪽에 대한 부분에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혈액 부분과 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 약물이나 독극물 같은 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로 확인됩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원인 자체 사인은 자궁 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궁 내 동맥이 끊어져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쇼크사한 겁니다.
자궁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질 내부에 대한 부분부터 항문까지 연결, 수직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길이 7에서 8cm 정도에 대한 부분, 깊이는 5에서 6cm였고 질 내부에서도 열창이 확인됩니다. 열창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긁었을 때 난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길이도 길고 깊이도 깊습니다. 자궁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정도의 열창이 존재했고 자궁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부에도 피가 찬 상태였는데 피하 출혈 문제 때문에 조직 출혈로 혈액이 약 100ml가 안에 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에 부분적 조직 괴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장이 찢어지면서 대장 내에 균들이 침입하게 됐고 대장 내부에 있는 외부에 전부 균들이 침입하고 괴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직장이 절단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즉 항문의 안에 있는 직장이 절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항문 쪽에 손을 집어넣고 직장을 뜯어서 바깥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절단된 직장의 부위는 모텔방 바닥에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 넓적다리, 우리도 허벅지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골반 이렇게 부르는 부분과 그리고 삿골 부위라고 부릅니다. 삿골 부위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서해부라고 부르는 삿골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삿골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에 바로 가해자의 치아로 보이는 교훈 자국이 보입니다.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문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손에 대한 어떤 행위, 피스팅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 행위를 저지르며 질과 항문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열창을 일으키며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긁어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량성 쇼크사로 사망하시게 된 거죠.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기도 하며 나 미치겠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주장을 한 가지로만 합니다. 저 진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자꾸 술이란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어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는 말만 반복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진술 전부 다 가해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상황상 말씀을 드린 정황상에 대한 위에서 얘기한 술이 무서워, 이건 가해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부분의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계단에서 넘어졌다, 취했다. 두 번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0.23%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0.1부터가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0.23이라는 건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마 몸도 못 가눌 거고 기억도 거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감각적인 행동, 졸리면 아예 자버리거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근데 이 0.23%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부검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술에 취했을 당시 우리가 시간을 역행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새벽 4시, 예를 들면 5시 정도에 부검이 10시 정도에 시작됐다면 10시부터 10시에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점으로 과거로 계산을 해서 이때쯤이면 농도가 얼만큼이다라고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당시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분명히 확인했을 때가 모텔 주인이 발견했을 때가 4시쯤이었는데요. 이게 12시부터 4시 사이에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4시에 가깝게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따가도 가해자의 진술을 들을 텐데 가해자는 20-30분 정도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모텔 주인이 들어왔다. 새벽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발생된 일인데 술을 마신 게 11시 40분이 끝난 상황입니다. 11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거의 편차가 4시간 정도가 나오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0.23이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또박또박 걸을 수가 없을 텐데 뭔가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단했던 게 혹시라도 12시 이후에 모텔방 안에서 또 마셨나?
더 마셨나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만약 더 마셨다면 술이 더 있었나? 안에 술병은? 근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려면 술을 거의 들이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0.23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쉽게 나올 만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아마 뭐 술을 드셔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 사건 현장에 술병이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0.23씩이나 나왔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피스팅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사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유사성행위, 그것도 피스팅이라고 하고 어떤 도구를 쓰는 것도 피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피스팅 행위 이후에 살인이 발생이 된 거,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가 몰랐을까요? 저희도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수면 마취 아십니까? 수면 마취 상태가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가 되면 말을 하고 의식이 좀 있긴 한데 뭐 아프면 아파요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 좀 필름은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행동에 대한, 쾌락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긴 하죠.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0.23%까지의 알코올 농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이 끊어졌을 때 성행위를 하는 걸 모를 수 있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통각에 대해서는 못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아예 이분이 잠들어 있는 상태, 어떠한 감각도 없고 그냥 잠을 아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거라면, 그런 문제라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하고 있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의 피해자였다면 자신의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을 못 느꼈을 거라는 건 사실 의료진들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가 올라간 게 있는데 이제 모 대학교 교수님들이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느끼는 성적 쾌락과 그리고 장기가 끊어지고 열창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나오는 피, 그리고 복부의 파열,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모든 걸 합쳐보게 되면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약간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뭐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안에서 강간행위를 저지른 A,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술을 더 먹인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흔적이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피스팅 행위를 했다. 두 번째, 정말 이상한 사이코패스틱적인 성과 관련되어 있는 집착, 이런 문제 때문에 피스팅 행위를 했다. 이런 문제였는데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피스팅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보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징역 5년에서 6년이죠. 근데 강간하다 살인행위, 강간한 걸 감추기 위해 내가 피스팅을 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강간살인입니다. 최소 징역 20에서 30년, 최대 징역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이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상한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물론 그냥 추론입니다. 진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훈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교훈 자국, 이런 건 이빨로 물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부위에 가해자가 이빨로 문 거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이상한 성적 취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답니다. 물론 피해자도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행위에 대한 좀 가학적인 성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느낌인 거죠. 분명 성행위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 이 둘이 성관계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 그게 강간이었을지 합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자신은 술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정황상 정말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났을까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앞뒤 전후 관계, 그리고 당시의 이제 피해자의 사인, 그리고 상태,
더불어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에 대한 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우리는 함께 가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가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일지 아닐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0% 진실일 수도 있고 아예 0% 아예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진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했습니다. 술을 좀 마시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제가 부축을 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저는 나 유부남이다.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에게 그러면 손으로 해달라, 유사성의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제 그 부위에 넣어서 삽입을 시켰다. 그 이후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더 해달라, 세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삽입을 했다. 이때 당시 피해자는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도 없었고 몸을 그냥 떨고 있었다. 20-3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소리를 내고 있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서 이제 됐나? 다 끝나도 이제 그만해도 되나? 라는 생각에 불을 켜고 봤더니 온몸에 다 피가 다 범벅이었고 너무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해자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과 프로파일러의 느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말이죠. 매치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해주기 위해 넘어져서 부축해서 데리고 왔다. 자기가 부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술집에서 안 취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기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술집에서 넘어진 거, 술을 마신 그 직후까지 이 사람 넘어졌네? 데리고 가야지. 기억이 나는 상태. 그러면 이 이후에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 이후에 술을 더 마셨어요. 더 취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게 앞뒤 전후가 맞는데 분명히 넘어져서 부축을 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 안에서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진짜일지 만들어낸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유부남이어서 아내 외에는 할 수 없다. 성관계는 할 수 없고 그럼 유사성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는 행동 중에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항문에 팔을 넣었다라는 부분, 더불어 자신이 교훈 흔적을 남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치아로 교훈 흔적을 이제 넓은 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깨문 행위죠. 교훈 흔적이 그만큼 남을 정도면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살짝 깨문 건 아닙니다. 꽤 강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를 빨아들이면서 남긴 흔적 같은, 약간 멍든 흔적 같은 것도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성행위에 대한 어떤 행동까지는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계속 더 세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는 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그런 걸 느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께도 여쭤봤지만 안에 있는 자궁 같은 게 파열되거나 혹은 직장 같은 게 뜯길 때 이게 뜯기면 바로 사망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저혈량성 쇼크사기 때문에 점점점 피가 많이 빠지고 하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시간적인 여부의 차이인데 최소 시간을 따져도 5분에서 10분, 최대 시간 2-30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해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유사성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점 약 10분 내외로 이 일이 발생돼 버리고 그때부터 출혈이 시작됐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럼 그 10분 사이에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이건데 지금
이제 가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2, 30분 정도가 지난 뒤 소리를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계속 소리를 내다가 사망한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프다, 뭐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뺀 건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프다, 너무 아픈데?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계속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살인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계속했던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피가 묻어있는 걸 보고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청했다. 거짓말입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 거 없습니다. 모텔방 주인이 와서 확인했고 그 주인이 위에 있는 동료에게 얘기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고의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살인의 동기는 좀 부족합니다. 사람을 왜 살인을 저지를까? 굳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살해 동기라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성행위에 대한 부분, 중간의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준강간 행위가 발생이 되고 혹은 상대방이 나중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행동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이건 아예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외에 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손을 넣었던 점, 그리고 엄청난 힘을 통해 항문에 손을 삽입해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해 엄청난 출혈이 발생하고 모텔방 전체까지 남았던 점, 이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도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 피해자입니다. 식당 앞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부축받았다는 점, 그리고 혼자 스스로 나중에 걸었고 모텔방도 걸어 들어갔고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뭔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심이 끝나고 이거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해 항소를 하게 되고 이후 상급심에서는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가해자.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최종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방되어 있죠. 그런데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가 정말 심신미약이 맞을까요? 정황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가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도 심신미약이다. 왜냐면 술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심신미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은 맞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 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상해치사 혐의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만큼이 될까라는 게 지금도 의문이긴 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자신의 손에서 뭔가 잡혔을 거고 그걸 집어 뜯었다는 거 자기도 느꼈을 텐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다량의 피가 계속해서 동맥이 끊어진 상태로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실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혈액에 피냄새를 못 맡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정도의 다량의 혈액이 나오게 되면 이 피냄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피냄새까지 맡을 수 없던 상태였다. 글쎄요. 방이 너무 깜깜해서 그래서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사람의 후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신이 교훈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코는 이미 대퇴부 쪽에 가깝게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에 대한 걸 인식을 못했을까? 과연?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반증되는 순간 몰랐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다시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앞뒤로 하나씩 분석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